오늘 밤의 폭풍우는 마치 서울 하늘 전체를 찢어버릴 듯 맹렬한 기세로 강씨 가문의 대저택을 강타하고 있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뇌성 병력은 거대한 짐승의 포효처럼 들렸고 그 소음 속에서도 웅장한 저택 내부는 기이할 정도로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 잔을 기울이던 강민주는 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보다 더 날카롭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복도에서 울려 퍼지자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서 미끄러진 크리스털 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붉은 호박색 액체가 카펫을 적시며 퍼져나갔지만 그는 그것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이 본능적인 불안감에 휩싸여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고 믿는 여자의 비명이었기에 그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거실로 이어지는 대리석 계단 아래에 펼쳐진 광경은 강민준의 이성을 순식간에 마비시켰다. 그의 내연녀이자 뱃속의 가문의 후계자를 품고 있다고 믿었던 이채린이 계단 아래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순백의 실크 드레스는 허벅지 아래로 흘러내린 선명한 붉은 피로 끔찍하게 물들어 있었고 그녀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배를 감싸쥔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체리는 민준을 보자마자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계단 위쪽을 가리켰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원망과 공포가 서려 있었고 그 시선의 끝에는 민준의 법적인 아내 한서윤이 멍하니 서 있었다. 한서윤은 계단 난간을 생명줄처럼 움켜쥔 채 아래층의 참혹한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전신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침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던 그녀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밖으로 나왔다가 체린이 스스로 계단에서 몸을 던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얼어붙어 버린 상태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임신 초기 증상으로 인한 현기증까지 겹쳐 눈앞이 핑 돌았지만 아래층에서 자신을 쏘아보는 남편의 시선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서윤은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해명하려 했으나 공포에 질린 목구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그 침묵은 고스란히 그녀의 죄를 인정하는 증거가 되어버렸다. 강민준의 눈동자는 분노로 인해 핏발이 섰고 그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내쉬며 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갔다. 그는 서윤이 임신한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거칠게 그녀의 가녀린 팔목을 낚아채고는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칠 기세로 끌어당겼다. 서윤이 고통에 신음하며 비틀거렸지만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질질 끌고 계단을 내려갔고 서윤의 무릎과 발목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민준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아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생각뿐이었고 그 원흉인 아내에 대한 증오심만이 활화산처럼 타올라 이성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계단 아래로 내동댕이 쳐진 서윤은 체린이 흘린 피웅덩이 바로 옆에 쓰러졌고 비릿한 피 냄새가 코를 찌르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이채린은 민준이 다가오자 더욱 서럽게 오열하며 서윤이 자신을 밀었다고 거짓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였다. 체린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민준의 바짓단을 잡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그 모습을 본 민준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서윤을 향해 저주 섞인 폭언을 퍼부었다. 집안의 고용인들은 구석에 몸을 숨긴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 끔찍한 상황을 지켜볼 뿐 감히 관계에 사로잡힌 주인의 앞을 막아서거나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서윤은 찢어질 듯한 복통을 느끼며 간신히 상체를 일으켰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민준을 올려다보며 절박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며 체린이 스스로 떨어진 것이라고 호소하려 했지만 민준은 그녀의 뺨을 거칠게 올려붙이며
입을 막아버렸다. 짝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서윤의 고개가 돌아갔고 입가에서는 붉은 피가 터져 나왔다. 민주는 그녀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질투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생명을 죽인 살인자라고 매도했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죽여버릴지도 모른다고 으르렁거렸다. 서윤은 자신의 뱃속에도 그가 그토록 원하던 진짜 핏줄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남편에게는 어떤 말도 닿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이채리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척하며 실눈을 뜨고 민준이 서윤을 학대하는 광경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입계는 찰나의 순간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가짜 임신과 유산 계획은 오늘 밤 완벽하게 성공했고 눈에 가시 갔던 본처를 몰아낼 명분까지 확실하게 확보한 셈이었다. 매수된 의사의 조작된 진단서와 미리 준비해둔 동물의 피는 민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에 충분했고 이제 남은 것은 서윤이 영원히 이 집에서 추방되는 것뿐이었다. 체리는 짐짓 의식을 잃는 척하며 고개를 떨구었고 이에 놀란 민준은 체린을 안아들며 집사에게 구급차를 부르라고 고함치면서 분노의 화살을 다시 서윤에게로 돌렸다. 민준은 서윤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쓴 뒤 질질 끌다시피 하여 현관문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밤하늘을 뒤덮은 폭우가 실내로 들이닥쳤고 차가운 비바람이 서윤의 얇은 옷을 순식간에 적셨다. 민준은 서윤을 문 밖으로 밀쳐내며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낼 것이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는 서윤이 가진 모든 것을 박탈할 것이며 빈털터리로 길바닥에서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겠다고 저주를 퍼부었다. 서윤은 빗물에 젖은 채 바닥에 쓰러져 그를 올려다보았지만 민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혐오와 경멸만이 가득 차 있었다. 육중한 철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닫히면서 서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고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던 저택은 이제 그녀가 닿을 수 없는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서윤은 진흙탕에 무릎을 꿇은 채 하복부를 감싸쥐었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빗물과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닫힌 문을 노려보았고 자신의 인생을 짓밟고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린 저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윤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위태로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뒤로는 화려한 저택이 노을 속에 흉물스럽게 서 있었지만 그녀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걷는 길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미련은 빗물에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생존을 향한 처절한 본능과 복수심만이 남았다. 이 밤의 폭풍우는 한서윤이라는 여자를 죽이고 복수의 화신을 탄생시키는 서막에 불과했으며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기필코 살아남아 저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릴 것이었다. 폭풍우는 조금도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맹렬한 기세로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고 있었다. 강민준의 저택에서 쫓겨난 한서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빗물이 범람하는 아스팔트 도로 위를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었다. 이미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맨발은 찢겨나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오직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와 살을 애는 듯한 비바람이 그녀의 천을 빠르게 앗아가고 있었고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그녀는 배를 감싸쥔 손에 힘을 주며 주문처럼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었다. 저 멀리서 화려하게 빛나던 도시의 불빛은 이제 희미한 점으로 변해버렸고 서윤이 걷고 있는 곳은 인적조차 드문 상일 도로였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시야를 가렸고 극심한 어지러움과 함께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이 그녀를 덮쳐왔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녀는 결국 차가운 빗물 웅덩이 속으로 무너져 내렸고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과 손바닥이 긁히며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져 왔다.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녀의 눈앞이 서서히 암전되어 가고 있었고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져가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서윤은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 순간 어둠을 뚫고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서윤의 쓰러진 몸을 비추며 젖은 도로 위로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빗길을 질주하던 검은색 세단은 서윤을 발견하고는 급격하게 속도를 줄이며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 우산을 든 운전기사가 다급하게 뛰어나왔지만 뒷좌석의 문이 열리며 또 다른 남자가 차가운 빗속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최고급 수트를 입은 남자는 진흙탕이 튀는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성큼성큼 다가와 바닥에 쓰러진 서윤의 상태를 살폈고 그의 눈매는 날카롭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남자는 창백하게 질린 서윤의 얼굴과 하체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핏물을 확인하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인지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떨고 있는 서윤의 몸을 감싸 안았고 차가운 빗물에 젖은 그녀의 몸을 단단한 팔로 들어올렸다. 서윤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낯선 남자의 품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꼈고 살려달라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남자는 그녀를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히며 운전기사에게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병원을 향해 질주하는 차 안에서 남자는 서윤의 차가운 손을 잡고 맥박을 체크하며 그녀가 의식을 놓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그는 우연히 라이벌 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돌아가던 길이었기에 강민준의 아내인 한서윤의 얼굴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이런 몰골로 길가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며느리가 비바람치는 밤에 만신창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하게 했다. 그는 창백한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강민준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 짓을 저질렀는지 짐작할 수 있었고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류한 왠지 자가와 아비라 아이 하여 돌아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긴급하게 달려나와 서윤을 카트로 옮겼고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는 긴박한 외침과 발자국 소리로 가득 찼다. 남자는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 앞을 지키고 서 있었는데 그의 옷에는 서윤의 피와 빗물이 섞여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병원장은 남자의 정체를 알아보고 황급히 달려나와 깍듯하게 인사를 했지만 남자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오직 환자와 태아를 살리는 데에만 집중하라고 차갑게 지시했다. 그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긴 다리를 꼬고 깊은 생각에 잠겼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강민준과 그의 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수술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지만 남자는 자리를 뜨지 않고 묵묵히 수술실 앞을 지켰다. 몇 시간 뒤 수술실 램프가 꺼지고 피로에 젖은 의사가 나와 산모와 아이 모두 기적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을 전했다. 다만 산모의 몸 상태가 극도로 쇠약해져 있고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소견을 덧붙였다.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밤 일어난 일에 대해 철저하게 함구령을 내리고 서윤의 입원 기록을 비공개로 전환하여 외부에서 절대 알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서윤이 마취에서 깨어난 것은 다음 날 오후였고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낯선 병실의 천장과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배를 만져보았고 아직 그곳에 생명이 박동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때 병실 구석에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서윤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보았지만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어젯밤 그녀를 구조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유진환이라고 밝혔고 서윤은 그 이름이 남편의 경쟁사인 글로벌 투자그룹의 대표라는 사실을 떠올리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유진환은 서윤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강민준 측에서는 그녀를 찾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고 냉정하게 사실을 전했다. 그는 그녀가 버림받았다는 잔인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고 서윤의 눈동자는 절망으로 흔들렸지만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다. 유진아는 서윤에게 지금 이대로 세상에 나가면 다시 강민준에게 짓밟히거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는 그녀가 원한다면 과거의 한서윤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새로운 신분과 힘을 주어 완벽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침묵에 잠겼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하고 유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각오가 되어 있었고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았던 남편과 그 내연녀에 대한 복수심이 심장 속에서 불타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진환을 똑바로 응시했고 떨리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이제 한서윤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오직 복수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기로 결심했으며 그 길에 어떤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더라도 기꺼이 걸어가겠다는 독한 마음을 품었다. 유진아는 서윤의 결단을 듣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즉시 그녀의 신분 세탁과 해외 출국을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에게 최고의 의료진과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고 그녀가 훗날 강민준을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서윤은 병상에 누워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속삭였고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며 너를 왕좌에 앉히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맹세했다. 병실의 창밖에는 어젯밤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맑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차가운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몇 주 후 서윤의 사망 소식이 조작되어 언론에 보도되었고 강민준은 아내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장례를 치르며 세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연기를 펼쳤다. 하지만 그 시각 서윤은 유진환의 전용기에 올라타 멀어지는 한국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건조했다. 그녀는 비행기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한서윤에게 작별을 고했고 비비안 한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입술에 담으며 훗날 화려하게 귀환하여 모든 것을 되돌려줄 그날을 기약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그녀의 과거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복수를 향한 긴 여정의 서막이 비로소 올랐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지만 서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자신을 단련하며 건축과 경영, 그리고 심리전 등 필요한 모든 지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해 나갔다. 그녀는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도 밤을 새워 공부했고 유진환의 혹독한 트레이닝을 견뎌내며 부드러움 속에 강철 같은 심지를 지닌 여인으로 거듭났다. 그녀의 재능은 유진환조차 놀라게 할 정도로 눈부시게 개화했고 그녀가 설계한 건축물들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명성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먼 이국 땅에서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긴 채 칼날을 갈았고 그 칼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예리하고 치명적인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한편 강민주는 이채린과 재혼하여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찜찜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 그는 서윤이 죽었다고 믿으면서도 가끔씩 꿈속에서 피를 흘리며 자신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을 마주하며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다. 사업은 승승장구하는 듯했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었고 이채린의 탐욕과 허영심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며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아내 한 명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던 가장 든든한 기둥이었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채 파멸을 향해 서서히 걸어가고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망각의 시간이었지만 서윤에게는 부활을 위한 인고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약자가 아니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여왕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짧게 자른 머리와 세련된 정장을 입은 낯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준비는 끝났고 사냥을 시작할 때가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었다. 폭풍 속으로 내쫓겼던 여자가 이제는 스스로 폭풍이 되어 그들을 휩쓸어버리기 위해 돌아가고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계절이 12번 바뀌는 동안 세상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지만 강민준의 가슴속에 뚫린 거대한 구멍은 메워지지 않은 채 오히려 날이 갈수록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강성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로서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는 화려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자신의 얼굴은 생기를 잃은 채 건조하게 말라 비틀어진 낙엽 같았다. 이채린과 재혼한 직후 쏟아지던 세간의 관심과 축복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쇼윈도 부부의 차가운 정적과 서로를 향한 보이지 않는 기만뿐이었다. 민주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침실에서 눈을 뜰 때마다 옆자리에 잠든 채 화장이 번진 이채린의 얼굴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혐오감과 피로를 느꼈고 그 감정의 근원이 무엇인지 애써 외면하며 도망치듯 욕실로 향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채린은 민준이 기대했던 현명하고 내조 잘하는 아내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탐욕의 화신 그 자체였다. 그녀는 강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타이틀을 오직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는 도구로만 이용했고 백화점 VIP룸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사치스러운 쇼핑에만 몰두했다. 민준이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 저녁 식사 대신 산더미처럼 쌓인 명품 쇼핑백들과 카드 명세서가 그를 반겼고 체리는 남편의 안부보다 자신이 산 한정판 가방을 자랑하기에 바빴다. 민준이 가끔 회사의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 상의하려 하면 그녀는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거나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엉뚱한 소리를 해대며 그의 속을 뒤집어 놓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민주는 전처인 한서윤의 차분하고 지혜로웠던 조언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곤 했다. 무엇보다 민준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후계자 문제였는데 재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민준은 가문의 어른들로부터 쏟아지는 압박을 견디다 못해 채린에게 불임 클리닉을 방문해 볼 것을 권유했지만 그녀는 그때마다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며 교묘하게 상황을 회피했다. 그녀는 아직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거나 지난번 유산의 트라우마가 너무 크다는 핑계를 대며 눈물을 쥐어짜냈지만 그것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사실 체리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며 임신으로 인해 자신의 완벽한 몸매가 망가지거나 육아에 얽매여 자유로운 사교 생활을 즐기지 못하게 될까봐 매일 밤 몰래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아이는 단지 민준을 올가매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필요가 다하자 귀찮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민주는 드레스룸 구석에 숨겨져 있던 피임약통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지만 차마 체린에게 따져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지난 3년간 쌓아 올린 모래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고 자신이 서윤을 버리고 선택한 이 길이 철저한 실패였음을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약통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며 쓴웃음을 삼켰고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씁쓸한 담배 연기 같은 후회를 억누르며 출근길에 올랐다. 차라리 회사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려 이 공허함을 채우는 편이 나았기에. 그는 더욱더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열을 올렸지만 운명의 여신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실현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인 글로벌 스마트 시티 건설 입찰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는 그룹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사업이었다. 민주는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주주들의 불안을 잠재우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강력한 복병이 등장하여 판세를 뒤흔들고 있었다. 혜성처럼 나타난 외국계 투자회사인 JH 홀딩스가 막강한 자금력과 파격적인 제안을 앞세워 강성그룹의 텃밭을 야금야금 침범해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업계에서는 JH홀딩스의 실질적인 오너가 베일에 쌓인 인물이며 그가 한국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오랜 시간 칼을 갈아왔다는 소문만이 무성하게 떠돌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JH홀딩스 측에서 내세운 수석 건축가는 비비안 한이라는 낯선 이름의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명성은 이미 유럽과 북미 건축계를 강타하고 있었다. 그녀가 설계한 도면과 조감도는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도시의 생태계와 인간의 심리를 완벽하게 계산한 예술 작품에 가까웠다. 민준의 부하 직원들이 가져온 경쟁사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검토하던 민준은 비비안 한의 설계 철학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집어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날카롭고 차가우면서도 동시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치명적인 매력을 품고 있었고 강성그룹의 보수적이고 진부한 설계안을 비웃기라도 하듯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고 있었다. 민주는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임원들을 질타했지만 그들 역시 비비안 한이라는 천재적인 건축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강성그룹이 오랫동안 공들여온 협력업체들을 하나둘씩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고 그 과정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잔혹하리 많지 효율적이었다. 마치 강성그룹의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처럼 그들의 약점만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녀의 전략에 민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비비안 한이라는 여자에 대해 샅샅이 뒷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돌아온 보고서는 그녀가 프랑스에서 활동했다는 간략한 이력 외에는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다는 내용뿐이었다. 머리가 터질 듯한 스트레스 속에서 민준이 사무실에서 쪽잠을 청하고 있을 때 불청객인 이채린이 예고도 없이 회사 로비에 들이닥쳤다. 그녀는 이번 입찰 성공 기념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를 골라달라며 민준의 집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고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던 비서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어디 감히 사모님의 앞을 막아서냐며 비서의 뺨을 때리려는 신용까지 하는 채린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민주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으며 그녀를 억지로 소파에 앉혔다. 회사가 망하느냐 마느냐 하는 위기 상황에서 파티 드레스 타령이나 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고 그는 자신이 정말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민주는 채린을 억지로 집으로 돌려보낸 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자신을 노리는 날카로운 눈동자가 숨어 있다는 생각에 전율이 일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비비안 한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고 그 안에 담긴 도면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자신을 조여오는 듯한 환영을 보았다. 그녀의 건축물은 단순히 공간을 구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욕망과 공포를 지배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그것은 민준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압도적인 재능의 산물이었다. 한편 서울의 또 다른 마천루 꼭대기층에 위치한 JH 홀딩스의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는 한 여자가 와인잔을 든 채 민준과 똑같은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짧게 자른 단발머리에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뒷모습은 차가운 도시의 밤과 완벽하게 동화되어 있었고,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과거에 유약했던 한서윤이 아니었다. 비비안 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그녀는 지난 3년간 지옥 같은 훈련과 공부를 통해 강철 같은 여인으로 거듭났고, 이제 그 칼끝을 정확히 강민준의 심장에 겨누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구해주고 새로운 삶을 부여한 유진환이 묵묵히 서서 그녀의 결의에 찬 눈빛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진환은 비비안에게 다가와 이번 입찰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전쟁의 서막임을 상기시켰다. 그는 강민준이 현재 내부적으로 겪고 있는 갈등과 이채린의 만행에 대한 정보를 건네주었고, 비비안은 그 자료들을 훑어보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이채린이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강민준이 불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보며 운명의 아이러니를 느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나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고 있는데, 정작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남자는 가짜 임신에 속아 진짜 혈육을 버리고 빈 껍데기만 껴안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비비안은 창가에서 돌아와 유진환을 마주보며 이제 때가 되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내일 열릴 입찰 설명회는 그녀가 공식적으로 한국 무대에 데뷔하는 자리이자 강민준과 3년 만에 재회하는 운명의 장소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몸열감을 그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기 위해 가장 화려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낼 계획이었다. 유진아는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보며 그녀가 단순히 복수심에만 불타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상대를 파멸시킬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확신했다. 그는 비비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당신이 설계한 이 복수의 무대에서 주인공은 오직 당신뿐이라고 격려했다. 다음 날 아침 강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입찰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기업 관계자들과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강민준은 긴장된 표정으로 연단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고 청중들의 반응 또한 미지근했다. 그의 발표가 끝나고 사회자가 다음 순서로 JH 홀딩스의 수석 건축가 비비안 한을 호명하자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닫혀있던 무대 뒤편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지며 모든 조명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어둠 속에서 걸어나오는 비비안 한의 실루엣이 드러나자 객석 곳곳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세련된 비대칭 컷의 재킷과 날카로운 스틸레토 힐을 신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무대 중앙을 향해 걸어왔고, 그녀가 뿜어내는 카리스마는 강당 전체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단상 아래에 앉아있던 강민준은 그녀의 얼굴이 조명을 받아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전처와 너무나도 닮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다른 도플갱어를 보는 듯한 기이한 공포가 그를 덮쳤다. 차가운 눈빛과 오만할 정도로 당당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짓는 알 수 없는 미소는 그가 알던 한서윤에게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비비안은 마이크 앞에 서서 유창한 한국어로 자신을 소개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힘이 실려 있어 듣는 이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강성그룹의 설계안이 가진 치명적인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자신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화면에 띄웠고, 그것은 마치 기존의 낡은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민주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며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지만 비비안은 그런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무대를 완벽하게 지배해 나갔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한 사업 설명이 아니라 강민준이라는 남자의 오만과 무능을 만천에 고발하는 공개 처형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설명회가 끝나고 비비안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몰려들었고, 민주는 인파에 밀려 그녀에게 다가가지도 못한 채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 비비안이 고개를 돌려 정확히 민준과 눈을 마주쳤고 그녀의 입모양이 천천히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민주는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오랜만이야라는 짧은 인사는 그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고,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이 거대한 덫에 걸려들었음을 직감했다. 3년 전 자신이 폭풍우 속으로 내쫓았던 여자가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자신을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쏟아지는 박수갈차에는 강민준의 귀에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이명처럼 웅궁거릴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연단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여유롭게 악수를 나누고 있는 비비안 한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전처 한서윤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지만, 눈앞의 여자는 과거에 유약했던 아내와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민주는 흔들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인파를 헤치고 그녀에게 다가갔고,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그의 살기 어린 눈빛에 주춤하며 길을 터주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비비안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고, 그녀가 돌아보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히며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비비안 한은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천천히 민준의 손을 내려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불쾌함과 경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우아하지만 단호한 동작으로 팔을 빼내며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마치 오물을 만진 사람처럼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민주는 쉰 목소리로 서윤의 이름을 불렀지만 비비안은 고개를 갸웃거하며 유창한 불어로 통역사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는 민준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는 한국어로 다시 한번 그녀를 추궁했지만 비비안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JH 홀딩스의 수석 건축가 비비안 한이라고 또박또박 한국어로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 톤과 말투는 서윤의 그것과는 미묘하게 달랐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날 선가시는 민준의 심장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었다. 연회장 한편으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주변의 사람들은 두 사람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힐끔거리며 수군거렸다. 민주는 그녀가 한서윤이라는 확신을 지울 수 없었기에 끈질기게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며 반응을 살폈지만, 비비안은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예의를 갖춘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사적인 질문들을 가볍게 무시하고 오히려 강성그룹의 최근 실적 부진과 재무 건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화제를 전환했다. 그녀가 짚어내는 문제점들은 외부인은 절대 알 수 없는 기업 내부의 은밀한 치부들이었고, 민주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사의 조사가 아니라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공격이었기 때문이다. 비비안은 당황한 민준의 표정을 즐기듯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강성그룹이 추진 중인 리조트 사업의 환경평가 조작 의혹까지 넌지시 언급했다. 그녀는 만약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다면 주가 폭락은 물론이고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듯 속삭였고, 민준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을 내쫓을 때
민준이 보여주었던 오만함을 그대로 되돌려주며 무능한 경영자 밑에서 고통받는 직원들이 안타깝다는 독서를 날렸다. 민준은 그녀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너무 많았고 무엇보다 그녀가 쥐고 있는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 수 없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거미줄을 치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거미처럼 민준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입찰 설명회가 끝나고 회사로 돌아온 민준은 집무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비비안 한의 얼굴과 한서윤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겹쳐지며 그를 괴롭혔고 그녀가 풍기던 향수 냄새마저 과거 서윤이 즐겨 쓰던 라벤더 향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비비안 한의 모든 과거 행적을 샅샅이 조사하라고 고함쳤고 특히 그녀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 프랑스에서의 생활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을 지시했다. 비서실장은 이미 조사를 마쳤지만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했지만 민준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직접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라도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직감은 그녀가 분명 한서윤이라고 외치고 있었고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3년 전의 그날 밤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늦게 귀가한 민준을 맞이한 것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이채린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들어오자마자 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냐며 짜증을 부렸고 입찰 설명회에 자신을 데려가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민준은 화장이 번진 채 표독스럽게 소리 지르는 채린의 얼굴을 보며 깊은 혐오감을 느꼈고 낮에 보았던 비비안 한의 지적이고 세련된 모습과 비교하게 되었다. 채린은 민준의 시선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꼈지만 술기운에 이성을 잃고 더욱 악을 쓰며 대들었다. 그녀는 민준이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 아니냐며 의심했고 그 말이 민준의 영린을 건드려 폭발하게 만들었다. 민준은 채린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제발 그 입 좀 다물라고 소리쳤고 처음으로 그녀에게 손찌검할 뻔한 주먹을 허공에서 멈췄다. 겁에 질려 주저앉은 채린을 내려다보며 민준은 자신이 왜 이런 여자와 결혼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고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되어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채린을 거실에 내버려둔 채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고 문 밖에서는 채린의 울음 섞인 저주와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재의 어둠 속에 홀로 앉은 민준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서윤의 사진을 꺼내 들었고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다음 날부터 비비안 한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강성그룹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었고 주요 협력 업체들을 하나둘씩 빼앗아가며 민준의 숨통을 조였다. 그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성그룹의 낡은 경영 방식을 비판하며 자신들의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했고 대중들은 젊고 유능한 여성 리더인 그녀에게 열광했다. 민준은 사면촉에 몰린 상황에서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이미 비비안 한에게 매료된 일부 이사들은 민준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를 압박했다. 회사 내부에서도 비비안 한이 과거 회장님의 며느리와 닮았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술렁거렸다. 민준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비비안 한에게 단독 만남을 제안했고 며칠간의 침묵 끝에 그녀가 제안을 수락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약속 장소는 시내 정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그곳은 과거 민준이 서윤에게 프로포즈를 했던 장소였다. 민준은 그녀가 일부러 이 장소를 선택했다고 확신하며 미리 도착해 그녀를 기다렸고 잠시 후 비비안이 나타났다. 그녀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서윤이 평소에는 절대 입지 않았을 법한 과감하고 도발적인 스타일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모습에서 낯설음과 익숙함을 동시에 느끼며 혼란스러워했고, 그녀는 그런 민준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유롭게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쳤다. 식사가 시작되고 민준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녀에게 왜 강성그룹을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물었다. 비비안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그것이 비즈니스의 생리라고 차갑게 대답했고, 무능한 기업이 도태되는 것은 자연의 섭리라고 덧붙였다. 민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이 정말 한서윤이 아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비비안은 포크를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민준에게 아직도 죽은 전철을 잊지 못하는 순정파인 줄 몰랐다며 비꼬았고, 자신은 그런 나약한 여자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와인잔을 내려놓을 때 새끼손가락을 살짝 드는 버릇은 서윤이 긴장할 때마다 하던 습관과 정확히 일치했고, 민주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민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당신이 아무리 부정해도 내 눈은 속일 수 없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비안에게 다가가 그녀의 귓가에 대고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속삭였고, 그 순간 비비안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냉정을 되찾고 민준을 밀쳐내며 무례하다고 경고했고, 만약 사적인 감정으로 비즈니스를 망친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홀로 남겨진 민준은 그녀가 남기고 간 와인잔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바라보며 기묘한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공포와 희열이 뒤섞인 감정이었고, 그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진실 게임에 뛰어들었음을 직감했다. 민준은 즉시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어 3년 전 서윤의 장례식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그는 죄책감 때문에 시신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화장을 진행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무언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한 산부인과 기록과 당시 서윤을 진료했던 의사의 행방을 추적하라고 명령했고,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반드시 꼬리를 잡으라고 윽박질렀다. 그의 집착은 광기에 가까웠고, 회사의 위기 상황조차 잊어버린 채 오직 비비안 한의 정체를 밝혀내는 데에만 몰두했다. 밤새도록 서재에 틀어박혀 자료를 뒤지는 민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는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비비안은 현관문을 닫자마자 가면을 벗어던지듯 차가운 표정을 풀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드는 척했던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내려다보았고, 아직도 몸에 배어있는 과거의 습관이 자신을 배신할 뻔했다는 사실에 자책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고, 강민준이 미끼를 물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다. 그가 진실을 파헤치려 할수록 그가 감추고 싶어 했던 추악한 과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그를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유진환이 그녀에게 다가와 수고했다고 위로하며 어깨를 감싸주었고,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대어 잠시나마 긴장을 풀었다. 며칠 후 민주는 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당시 서윤의 시신을 인수해 갔던 친척이 가짜였으며 화장터 기록 또한 위조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민준의 손에 들린 서류들이 바스락거리며 구겨졌고, 그는 배신감보다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을 느꼈다. 서윤이 살아있다면 뱃속의 아이 또한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것은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이 쫓아낸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괴물이 되어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준비한 복수의 칼날이 이미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강민주는 회사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비비안 한이 묵고 있는 호텔로 향했고, 그의 머릿속은 오직 그녀를 만나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민주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비비안을 발견하고 달려가려 했지만 그녀의 곁에 서 있는 한 남자아이를 보고 얼어붙고 말았다.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는 비비안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눈매와 인매는 어린 시절 민준의 사진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민준은 숨이 턱 막히는 충격에 뒷걸음질 쳤고 비비안은 그런 민준을 발견하고는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깨지고 마침내 거대한 진실의 파도가 민준을 덮치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사람처럼 호텔 로비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다. 비비안 한이 아이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 문 뒤로 사라진 지 한참이 지났지만 그의 망막에는 아이의 얼굴이 잔상처럼 남아 지워지지 않았다. 그 아이의 눈매와 콧날, 그리고 입을 꾹 다물 때 생기는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모든 것이 강민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오려 붙인 듯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요동치며 가슴을 짓눌렀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는 것 같은 현기증이 일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로비의 기둥을 짚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지나가던 호텔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와 공포로 인해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들렸다. 그는 당장 3년 전 이채린의 유산 수술을 담당했던 산부인과 의사 박 원장의 행방을 찾으라고 고함을 쳤고 만약 1시간 내로 찾지 못하면 사표를 쓸 각오를 하라고 윽박질렀다. 전화를 끊은 민준의 손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고 그는 주머니 속에서 담배를 꺼내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아 담뱃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그리고 비비안 한이 한서윤이 맞다면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진실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것이었다. 비서실장의 보고는 예상보다 빨랐는데 박 원장은 1년 전 병원을 폐업하고 현재 강원도의 한 도박판을 전전하며 폐인처럼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민준은 그 보고를 듣자마자 즉시 차를 몰고 강원도로 향했고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그의 발에는 사리가 담겨 있었다. 빗길을 뚫고 질주하는 차 안에서 민준은 3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끊임없이 되감게 했는데 이채린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모습과 억울함을 호소하던 서윤의 눈빛이 교차하며 그를 괴롭혔다. 만약 채린의 유산이 조작된 것이라면 자신이 서윤에게 했던 짓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였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강원도의 허름한 모텔방에서 발견된 박 원장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도박빚에 시달려 며칠을 굶은 듯 퀭한 눈과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술 냄새에 찌든 옷차림은 한때 강남의 유명 산부인과 원장이었다고는 믿기 힘든 모습이었다. 민준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방에 들이닥치자 박 원장은 공포에 질려 구석으로 뒷걸음질 쳤고 민준은 아무런 말 없이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민준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그는 박 원장의 목을 조르며 3년 전 이채린의 진료 기록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고 나직하게 위협했다. 박 원장은 숨이 막혀 캑캑거리면서도 처음에는 발뺌하려 했지만 민준이 미리 준비해온 가족들의 사진을 눈앞에 들이밀자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덜덜 떨면서 이채린이 거액의 돈을 주며 가짜 진단서를 요구했고 자신은 도박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실토했다. 박 원장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민준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는데 이채린은 애초에 임신한 적이 없었으며 그날 흘린 피는 미리 준비한 동물의 피였다는 것이었다. 민준은 박옥 원장의 말이 믿기지 않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했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박 원장은 피를 토하면서도 맹세코 사실이라고 울부짖었다. 민준은 박 원장이 숨겨두었던 진짜 진료 기록 사본을 건네받았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았다. 거기에는 이채린의 혈액검사 결과, HCG 호르몬 수치가 임신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여우로 기록되어 있었고, 초음파 사진 또한 다른 산모의 것을 조작한 것임이 명시되어 있었다. 민준의 손에서 서류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고 그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머릿속에서 거대한 댐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이 들렸고 그동안 자신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피해자라는 지위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가해자라는 끔찍한 현실이 그를 덮쳤다. 그는 3년 전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자신이 서윤을 짐승처럼 끌어내던 장면을 떠올렸다. 배를 감싸쥐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녀의 모습과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울부짖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울려 퍼졌다. 그때 서윤이 했던 말은 거짓이 아니라 뼈에 사무치는 진실이었고 정작 거짓말을 했던 것은 자신이 목숨처럼 아끼고 보호하려 했던 이채린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손은 사랑하는 아내와 뱃속의 친자식을 사지로 내몰고 가짜 임신쇼를 벌인 사기꾼 여자를 안아준 더러운 손이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그는 헛구역질을 해댔고 위액이 넘어오는 고통 속에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후회가 밀려왔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주는 시체처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비비안 한이 호텔 로비에서 자신의 뒤로 숨기던 그 남자아이는 누가 봐도 자신의 핏줄이 확실했고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이 죽이려 했던 그 태아였음이 명백해졌다. 서윤은 그 지옥 같은 밤에 홀로 살아남아 아이를 낳고 길렀으며 이제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민주는 비비안이 왜 그토록 잔인하게 자신의 회사를 공격하고 자신을 경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는지 뼈저리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녀의 복수가 너무나도 정당하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회사에 도착한 민주는 곧바로 이채린이 있는 집으로 향하지 않고 비밀 금고가 있는 개인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는 금고 속에 보관되어 있던 이채린과의 혼전 계약서와 그녀에게 증여했던 재산 목록들을 꺼내보며 차가운 분노를 다졌다. 이제 이채린은 단순히 실증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천륜을 끊게 만든 원수였기에 그는 그녀를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파멸시키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그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도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서윤과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거대한 바위처럼 짓눌러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그 시각 이채린은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며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의 과거를 캐고 다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백화점에서 쇼핑한 신상품들을 SNS에 올리며 허영심을 채우기에 바빴다.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의 문자가 한 통 도착했고 그 내용을 확인한 채린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문자에는 3년 전 산부인과 진료 기록의 일부가 찍힌 사진과 함께 내 연극은 끝났어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악몽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채린은 손을 떨며 박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나올 뿐이었다. 공포가 엄습해오자 그녀는 급히 짐을 싸서 도망치려 했지만 현관문이 열리며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 같은 표정에 강민준이 들어섰다. 민준의 손에는 박 원장이 건네준 진료기록 원본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그녀를 아내로 보는 눈이 아니었다. 채린은 뒷걸음질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민준은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서류 뭉치를 그녀의 얼굴에 세게 집어 던졌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는 가운데 채린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가짜 임신 증거들을 보며 주저앉았고 민준의 입에서는 짐승의 포효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내가 감히 나를 속이고 내 핏줄을 내쫓아.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채린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3년 전 서윤이 겪었을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듯 광기를 드러냈다. 채린은 살려달라고 빌며 민준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지만 민준은 그녀를 거칠게 뿌리치며 그녀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박탈하고 감옥에 쳐넣어 썩게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채린을 응징하는 이 순간에도 민준의 가슴은 시원하기는커녕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으로 가득 찼는데 그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이었다. 민준은 집을 뛰쳐나와 다시 채 올랐고 무작정 비비안 한이 묵고 있는 호텔로 차를 몰았다. 그는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을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은 욕망이 간절했다. 비가 쏟아지는 호텔 앞에서 그는 흠뻑 젖은 채 로비로 뛰어들어갔지만 프런트 직원은 비비안 한이 이미 체크아웃을 하고 떠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그녀가 남기고 간 것은 카운터에 맡겨진 작은 봉투 하나뿐이었고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함께 한 장의 메모가 들어있었는데 결과지에는 민준과 아이의 유전자가 99% 일치한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메모에는 서윤의 정갈한 필체로 당신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 영원이라는 짧은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민주는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그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서윤과 아이는 이미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리 떠난 뒤였다. 그날 밤 민주는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다가 3년 전 서윤을 내쫓았던 그 대문 앞에 쓰러졌다. 차가운 빗물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빗물에 섞인 눈물을 흘려보냈다. 환영 속에서 서윤이 아이를 안고 자신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보였고 그는 허공을 향해 가지 말라고 손을 뻗었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공기뿐이었다. 그의 몰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서윤이 준비한 진짜 복수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형태로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우는 3년 전과 똑같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번에 폭풍 속에 남겨진 사람은 서윤이 아니라 바로 강민준 자신이었다. 강민준이 비비안 한의 사무실이 위치한 JH 홀딩스 사옥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모습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가 후계자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감지 못한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최고급 맞춤 정장은 비에 젖고 구겨져 볼품없는 걸레 조각처럼 그의 몸에 걸쳐져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출입을 제지하려 했지만 민주는 짐승처럼 그들을 밀쳐내며 고함을 질렀고 그의 눈동자는 광기와 절박함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아들과 아내를 되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고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지옥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비비아나는 최상층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유진환과 함께 창밖을 내려다보며 강성그룹의 주가 동향을 체크하고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작은 아들 한결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민준이 보안 요원들을 뿌리치고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평온했던 공간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 민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무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고 바닥에 앉아 놀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무릎을 꿇었다. 아이는 낯선 남자의 등장에 놀라 비비안의 다리 뒤로 숨었고 민준은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터져 나온 것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흐느낌뿐이었다. 비비안은 아이를 유진환에게 맡겨 방 안으로 들여보낸 뒤 차가운 눈빛으로 무릎 꿇은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민준은 바닥을 기어가듯 그녀의 발치로 다가가
자신의 잘못을 빌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자신이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다고 변명하며 이제라도 아빠 노릇을 하고 싶다고 울부짖었지만 비비안의 표정은 석고상처럼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당신이 버린 것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었으며 3년 전 그 빗속에서 당신의 아이는 이미 죽었다고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조차 실려있지 않았고 그것이 민준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민준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속죄하겠다고 매달렸지만 비비안은 책상 위에 놓인 리모컨을 들어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서는 긴급 속보로 강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이채린의 가짜 임신 스캔들이 대서특필되고 있었고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비비안이 지난 3년간 치밀하게 수집해온 증거들이 언론에 공개된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민준이 이채린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 조작했던 서류들과 횡령 내역까지 낱낱이 포함되어 있었다. 민준은 화면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제국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것이 서윤이 준비한 진짜 복수의 시작임을 깨닫고 전율했다. 비비안은 멍한 표정의 민준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속삭였는데 당신이 사랑했던 그 가짜 껍데기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당신에게 주는 나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민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적 지위와 명예, 그리고 가문의 유산까지 모두 잿더미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가 겪었던 고통의 크기를 짐작하게 하려 했다.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져 강성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고 주주들과 이사들은 민준의 해임을 요구하며 본사로 몰려들고 있었다. 민준은 화면 속의 아수라장을 보며 자신이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 같았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 시각 이채린은 도피를 위해 공항으로 향하던 중 뉴스를 접하고 극도의 공포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정신적인 끈을 놓아버리고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녀는 이 모든 파국이 한서윤과 그 아이 때문이라고 믿으며 핸들을 꺾어 JH 홀딩스 사옥으로 차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파괴적인 광기였다. 그녀는 품 안에 날카로운 과도를 숨긴 채 비비안과 아이를 길동무로 삼겠다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며 가속 페달을 밟았다. 민준이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사무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피 묻은 옷을 입은 이채린이 경비원들을 뚫고 난입했다. 그녀의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화장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괴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비비안을 보자마자 악에 바친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고 손에 쥐고 있던 칼날이 조명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다. 방 안에서 소란을 듣고 나온 아이가 엄마를 부르며 뛰어나왔고 이채린의 시선이 순식간에 아이에게 꽂혔다. 저 아이만 없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망상이 그녀의 뇌를 지배했고 그녀는 방향을 틀어 아이를 향해 돌진했다. 비비안이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향해 몸을 날리려 했지만 거리는 너무 멀었고 유진환 또한 반대편에 있어 손을 쓸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때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민준이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아이와 이채린 사이로 뛰어들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채린의 칼날이 민준의 복부 깊숙이 박혔고 붉은 선혈이 솟구쳐 올라 아이의 얼굴과 바닥을 적셨다. 민준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이채린의 팔을 꽉 붙잡아 그녀가 다시 흉기를 휘두르지 못하게 막았고 그대로 그녀와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채린은 피를 보고서야 정신이 든 듯 칼을 놓고 뒷걸음질 치며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다. 민준은 복부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피를 손으로 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구석에서 떨고 있는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는 피투성이가 된 낯선 아저씨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고 비비안은 아이를 끌어안고 민준에게 달려와 지혈을 시도했다. 민준의 입에서 쿨럭거리며 핏덩이가 쏟아져 나왔지만 그는 비비안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3년 전 아이를 죽일 뻔했던 죄를 이렇게 해서라도 갚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보안 요원들이 이채린을 제압하여 끌고 나가는 동안 민준의 의식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그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비비안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았지만 손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가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을 만큼 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용서를 바라는 말 대신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었다. 그의 귓게는 3년 전 폭풍우 치던 밤의 빗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이제야 비로소 그 긴 악몽이 끝나는 것 같은 안도감이 밀려왔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민주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는 살고 싶다는 욕망보다 자신이 죽고 난 뒤 세상에 남겨질 아이가 자신을 어떻게 기억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 비비안은 구급대원 옆에 앉아 민준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슬픔보다는 복잡 미묘한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원했지만 그가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원한 것은 아니었기에 혼란스러워했다. 민주는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을 느끼며 이것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온기임을 직감했다. 수술실 앞 복도는 다시 한번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민준의 부모는 아들의 상태를 전해 듣고 오열했다. 강성그룹의 몰락과 후계자의 치명상은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드는 거대한 뉴스가 되었고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며 혀를 찼다. 하지만 수술실 안에서 사투를 벌이는 민준에게 세상의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꿈속에서 넓은 들판을 뛰어노는 아이와 그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는 서윤을 보았지만 자신은 그들 곁으로 다가갈 수 없는 투명 인간처럼 서성이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살아남더라도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형벌과도 같은 고독이었다. 긴 수술 끝에 민주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장기 손상이 심각하여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중환자실에서 눈을 뜬 그는 온몸을 칭칭 감은 붕대와 주렁주렁 매달린 링거줄을 보며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차라리 죽어서 모든 고통을 끝내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지만 운명은 그에게 죽음이라는 안식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지옥 같은 삶을 예감했고 눈가에는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며칠 후 일반 병실로 옮긴 민준에게 경찰이 찾아와 이채린의 살인 미수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요구했다. 민준은 쉰 목소리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는데 자신이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여자를 감옥으로 보내야 하는 현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채린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치료 감호소로 이송되었고 강성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며 민준의 가문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었다. 민준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상실을 통해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되찾게 되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민준은 창밖을 보며 휠체어에 앉아 있었는데 병실 문이 열리고 비비안이 들어왔다. 그녀는 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민준은 그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비비안은 침대 옆 탁자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것은 이혼 서류가 아닌 아이의 친권 포기, 각서와 접근 금지 신청서였다.
그녀는 아이가 당신을 생명의 은인으로 알게 하겠지만 아버지로 알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하며 그것을 받아들였다. 비비안이 병실을 나가려 하자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갔고, 닫힌 문 너머로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다. 민주는 텅 빈 병실에 홀로 남겨졌고, 창밖에는 3년 전 그날처럼 거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를 기다려주는 사람도, 그가 돌아갈 곳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는 철저하게 고립된 섬이 되어 빗소리를 들을 뿐이었다. 그는 휠체어 바퀴를 굴려 창가로 더 가까이 다가갔고, 유리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응시했다. 과거의 영광과 오만은 온데간데 없고 흉터와 후회만이 남은 남자가 그곳에 있었다. 그는 이제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야 할 운명임을 받아들였고, 자신이 버렸던 가족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될 것임을 깨달았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가 남긴 폐허 위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불고 있었고, 그는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다시금 서울의 거리를 휩쓸고 지나갈 무렵, 대한민국 재계의 지형도는 완벽하게 재편되어 있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강성그룹의 본사 건물 꼭대기에는 이제 JH홀딩스의 푸른 로고가 새겨진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강민준의 가문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영광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 잔해 위에는 비비안 한이라는 새로운 주인이 건설한 혁신의 제국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다. 세상은 승자에게 환호를 보내고 패자를 빠르게 잊어버리는 비정한 곳이었기에 강민준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희미해져 갔고, 가끔 술자리, 안주거리로나 씹히는 몰락한 재벌 3세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서울의 변두리 낡고 허름한 쪽방촌 골목 어귀에서 절룩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걸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다. 낡은 점퍼에 눌러쓴 모자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깊게 패인 주름과 듬성듬성한 수염으로 뒤덮여 있어 그가 한때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을 누리던 강민준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채린이 휘두른 칼날에 찔렸던 복부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면 살을 찢는 듯한 통증이 도져 그를 괴롭혔고, 장기 손상의 후유증으로 인해 그는 격한 노동은커녕 오래 서 있는 것조차 힘겨운 반불구의 몸이 되어 있었다. 그는 하루 벌어 하루를 연명하는 일용직 노동조차 감당하기 힘들어 공병을 줍거나 전단지를 돌리는 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다. 민주는 편의점 앞 가판대에 꽂힌 신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면 톱기사에는 JH홀딩스가 주도한 친환경 스마트시티의 완공식 소식이 대서특필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비비안 한과 유진안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사진 속의 비비안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당당해 보였으며, 그녀의 곁을 지키는 유진안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다리 사이로 해맑게 V자를 그리고 있는 작은 소년 한결이의 모습이 민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의젓한 소년의 티가 났고, 사진 설명에는 유진안 대표의 아들로 소개되어 있었다.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신문지를 구겼다. 친권을 포기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이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었다. 하지만 막상 타인의 성을 따르고 다른 남자를 아버지라 부르며 행복해하는 아들의 모습을 활자로 확인하는 것은 가슴을 난도질당하는 듯한 고통이었다. 사진 속의 아이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핏줄이었지만, 아이의 행복을 완성해 준 것은 자신이 버린 아내를 거두어주고 지켜준 다른 남자였다. 민주는 쓰라린 속을 달래려 품속에서 싸구려 소주병을 꺼내 입에 털어 넣었지만 독한 알코올조차 가슴속의 쓴맛을 씻어내지는 못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스마트시티 완공식이 열린다는 행사장 근처로 향했다.
초대받지 못한 손님, 아니 불청객조차 되지 못하는 처지였지만 그는 멀리서나마 실물로 그들을 한번 보고 싶다는 미련을 버릴 수 없었다. 행사장 주변은 수많은 인파와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고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악 소리가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민주는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해 행사장 외곽의 어두운 나무 그늘 뒤에 몸을 숨겼고 화려한 단상 위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단상 위에서는 비비안이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광장에 울려 퍼졌는데 과거에 유약했던 한서윤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카리스마와 기품이 넘쳐 흘렀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딛고 일어선 경험을 이야기하며 시려는 사람을 부수기도 하지만 더 단단하게 재련하기도 한다는 말을 남겼다. 민주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마지막 용서이자 영원한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고 민주는 그저 땅바닥에 붙박인 채 그녀의 비상을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행사가 끝나고 폭죽이 터지는 가운데 비비안과 유진한 그리고 한결이가 무대 아래로 내려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다. 한결이는 유진한의 목에 매달려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유진한은 그런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볼에 입을 맞추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하고 행복한 가족의 초상이었다. 민주는 나무 뒤에서 입을 틀어막고 솟구치는 오열을 삼켰다. 저 자리는 원래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 자신이 그날 밤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내를 믿고 내연녀의 거짓말을 간파했더라면 지금 저 행복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이라는 가정은 패배자들의 비겁한 변명일 뿐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한결이가 무언가를 발견한 듯 민준이 숨어있는 쪽을 가리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민준은 황급히 모자를 눌러쓰고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아이에게 자신의 비루한 몰골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혹여라도 아이가 자신을 알아보거나 무서워하는 눈빛을 보낸다면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멈춰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질질 끌며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뒷골목으로 숨어들었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환호성과 웃음소리는 그를 조롱하는 듯 점점 멀어져 갔다. 한편 감옥에 수감된 이채린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녀는 살인 미수와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수감 생활 내내 정신적인 불안 증세에 시달렸다. 그녀는 좁은 독방에 갇혀 벽을 보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는데 대부분이 가상의 아이를 어르는 말이거나 민준을 원망하는 저주였다. 그녀의 젊음과 아름다움은 빠르게 시들었고 탐욕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흐릿해졌다. 면회를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녀가 세상에 남긴 것은 오직 악명과 경멸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에서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서는 예고도 없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3년 전 그 운명의 밤을 재현이라도 하려는 듯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며 서울의 거리를 적셨다. 민주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다. 차가운 빗물이 옷을 뚫고 들어와 상처 부위를 욱신거리게 만들었고 다리의 통증은 점점 심해져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그는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땅을 짚고 일어섰지만 결국 언덕의 중간쯤에서 중심을 잃고 아스팔트 바닥으로 처박히고 말았다. 진흙탕물이 입 안으로 들어오고 흙탕물이 얼굴을 뒤덮었다. 민주는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빗물 웅덩이에 얼굴을 묻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시야는 빗물과 눈물로 흐릿해졌다. 문득 3년 전 이 길 어딘가에서
만신창이가 된 채 버려졌을 서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그녀는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자신은 따뜻한 집 안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그 고통을 외면했었다. 지금 자신이 느끼는 이 뼈저린 추위와 고독은 그때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100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민주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그때 언덕길 위로 고급 세단 한 대가 라이트를 켜고 천천히 내려왔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차를 바라보았다.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을 구해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이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갔다. 차가 그의 옆을 지나갈 때 뒷좌석의 창문이 살짝 내려가 있었고 그 안에는 행복한 표정으로 잠든 한결이와 그 아이를 다정하게 토닥이는 서윤의 모습이 찰나의 순간 비쳤다. 차는 쓰러져 있는 노숙자 같은 민준을 발견하지 못한 채 빗물을 튀기며 그대로 지나쳐갔고 붉은 미등만이 어둠 속으로 멀어지며 긴 잔상을 남겼다. 3년 전 유진하는 빗속에 쓰러진 서윤을 구하기 위해 차를 세웠지만 오늘 밤 민준을 위해 멈추는 차는 없었다.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냉혹한 결말이었다. 민준은 멀어지는 차의 불빛을 바라보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빗방울뿐이었다. 그는 힘없이 팔을 떨구었고 바닥에 엎드린 채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거센 빗소리에 묻혀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아무도 그의 후회를 들어주지 않았다. 민주는 자신이 쌓아 올린 오만과 착각의 탑이 무너진 잔해 속에 깔려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땅을 치며 가슴을 쥐어뜯었지만 텅 빈 가슴은 채워지지 않았고 밀려오는 후회는 파도처럼 그를 계속해서 덮쳐왔다. 서윤은 폭풍 속으로 내쫓겼지만 스스로 폭풍을 뚫고 태양이 되었고 민주는 스스로 불러온 폭풍 속에 갇혀 영원한 어둠 속을 헤매게 된 것이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내렸고 쓰러진 민준의 위로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웅크린 몸을 더욱 작게 말며 차가운 바닥의 냉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세상은 또다시 바쁘게 돌아가겠지만 강민준의 시간은 영원히 이 차가운 빗속에 멈춰 있을 것이었다. 그는 이제 꿈속에서조차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감고 깊은 침묵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그것은 죄인이 받아야 할 가장 가혹하고도 합당한 형벌이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정화된 세상과 씻겨 내려가지 못한 한 남자의 뒤늦은 통곡뿐이었다.